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같은 회로도로 만든 두 보드, 하나는 부드럽게 깨어나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여기 똑같은 로봇 제어보드 두 장이 있습니다. 같은 회로도, 같은 부품, 같은 사람이 납땜했습니다. 전원을 넣습니다. 왼쪽은 관절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오른쪽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칩을 바꿔 껴도 똑같고 두 칩 모두 멀쩡합니다. 그 차이는 칩이 아니라 이 보드를 어떻게 깨우고 어떻게 대화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버그를 잡고 무엇으로 박자를 맞췄는가에서 옵니다. 오늘은 죽어있는 오른쪽 보드를 왼쪽처럼 살려내는 4단계를 봅니다. 이 상황은 누구나 겪어봤습니다. 새 PC를 조립하고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이 새까맣게 있는 순간 정의는 분명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뜹니다. 대개 램이 덜 꽂혔거나 부팅 순서가 어긋났거나 클록이 안 잡힌 겁니다. 전원 자체가 아니라 살아나는데 필요한 조건 하나가 빠진 거죠. MCU도 똑같습니다. 전원 핀에 3.3V가 들어온다고 칩이 저절로 일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클록, 깨끗한 리셋, 올바른 부팅 핀, 이 최소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첫 명령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 악장은 회로입니다. MCU가 살아날 최소 조건을 갖추는 단계죠. 이 생존 회로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안정된 클록. 크리스털이 진동을 시작하고 PLL이 원하는 주파수까지 끌어올려야 CPU가 박자를 갖습니다. 클록 없는 MCU는 심장이 안 뛰는 것과 같아 한 줄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둘째, 깨끗한 리셋. 전원이 규정 전압까지 오르는 동안 파워온 리셋이 칩을 안전하게 붙잡고 있다가 준비가 끝나면 딱 한 번 손을 놓습니다. 셋째, 올바른 부팅 핀. 이 핀이 플래시에서 시작할지 부트로더로 갈지를 정합니다. 여기에 전원핀마다 붙는 디커플링 커패시터가 더해지는데 전원편에서 깊이 다뤘으니 한마디로만 짚죠. 칩이 순간 전류를 확 당길 때 바로 옆 커패시터가 즉시 공급해 전압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부품입니다. 이 조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전원은 들어왔는데 조용한 보드가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 가장 즐겨 파는 함정을 짚습니다. BOR, 브라운아웃, 리셋과 워치독. 둘 다 보드를 지키는 파수꾼이지만 지키는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BOR는 전원을 감시합니다. 공급 전압이 동작 하한 밑으로 주저앉으면 어중간하게 오작동하기 전에 칩을 리셋으로 붙잡아 둡니다. 반면 워치독은 소프트웨어를 감시합니다.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에 빠져 응답이 끊기면 정해진 시간 안에 다시 살려냅니다. 하나는 전기가 흔들릴 때, 다른 하나는 코드가 멈췄을 때 작동합니다. 건물로 치면 BOR는 정전 감시 장치, 워치독은 경비원의 순찰 확인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묶으면 시험에서 바로 틀립니다. 회로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숫자로 바꾸는 ADC도 붙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손에 익혀야 할 계산이 있습니다. ADC가 구분하는 가장 작은 전압 눈금 1LSB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기준 전압 Vref를 2의 비트수 제곱으로 나눕니다. 자로 치면 전체 길이를 눈금 개수로 나눈 한 칸이죠. 12비트 ADC라면 눈금이 2의 12제곱 4096칸으로 나뉩니다. 기준 전압이 3.3V라면 한 칸은 3.3 나누기 4096, 대략 0.806mV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시트에 12비트라 적혀 있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 보드엔 노이즈가 섞여 하위 몇 비트는 신호가 아니라 잡음으로 떱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미 있는 분해능을 시료 비트수 이노비라 부릅니다. 분해능은 숫자로 사는 게 아니라 기준 전압을 조용히 유지하고 아날로그 배선을 잡음에서 떼어내는 회로로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념 점검입니다. 12비트 ADC의 기준 전압이 3.3V일 때 1LSB에 해당하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1번 약 3.2mV, 2번 약 1.61mV, 3번 약 0.806mV, 4번 약 0.403mV. 정답은 3번 약 0.806mV입니다. 3.3V를 2의 12제곱인 4096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입니다. 비트 수가 하나 늘 때마다 이 한 칸은 절반으로 촘촘해집니다. ADC 앞에는 반드시 아날로그 저역통과 필터를 둡니다. 에일리어싱 때문입니다. 표본화 주파수의 절반보다 높은 성분이 섞여 들어오면 그 신호는 엉뚱하게 낮은 주파수로 둔갑해 데이터 속에 눌러앉습니다. 핵심은 이 둔갑이 표본화하는 순간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화한 다음에는 어떤 소프트웨어 필터로도 되돌릴 수 없고 오직 표본화 전에 아날로그 영역에서 미리 잘라내야 합니다. 오래된 서부 영화에서 마차 바퀴가 거꾸로 도는 착시가 바로 에일리어싱인데 필름에 한번 찍히고 나면 아무리 편집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터를 돌리려면 MCU에 약한 PWM, 신호로 큰 전력 스위치를 여닫아야 하는데 그 사이에 게이트 드라이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두 지점을 정리하죠. 드라이버 주변의 절연 소자는 고전 앞쪽과 제어 쪽의 전위를 갈라놓고 서지를 막는 역할입니다. 감전과 파손을 막는 방벽이지 성능을 만드는 부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PWM의 분해능, 즉 얼마나 미세하게 듀티를 나눌 수 있는지는 게이트 드라이버가 아니라 타이머 클록과 캐리어 주파수가 정합니다. 드라이버를 좋은 걸로 바꾼다고 분해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방벽은 방벽이고 눈금의 정밀함은 타이머의 몫입니다. 관절이 여러 개인 로봇은 축들끼리 캔버스로 대화합니다. 프로토콜 자체는 통신편에서 다뤘으니 회로 관점만 짧게 봅니다. 첫째, 종단 저항은 버스의 양쪽 끝 두 곳에만 답니다. 중간 노드마다 달면 신호가 짓눌립니다. 긴 복도 양 끝에만 문을 달아 메아리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두 신호선은 꼬아서 바짝 붙여 밖에서 들어오는 잡음을 두 선이 똑같이 받아 상쇄되게 합니다. 셋째, 외부와 만나는 커넥터 지점에서 보호 소자로 서지를 막습니다. 그리고 캔 컨트롤러와 트랜시버는 역할이 다릅니다. 컨트롤러는 프로토콜을 처리하고 트랜시버는 그걸 물리적 전압 차이로 실어 나릅니다. 이 모든 회로의 중심인 MCU 자체를 고르는 기준을 봅니다. 초보자는 흔히 클록 속도만 봅니다. 하지만 실무 선정은 종합 판단입니다. 먼저 필요한 주변 기기가 다 들어있는지 봅니다. 타이머 채널이 축 수만큼 있는지, ADC 채널과 캔이 충분한지 말이죠. 다음으로 핀 수가 배선을 감당하는지, 동작 온도 등급이 로봇이 노일 환경을 견디는지, 그리고 그 부품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까지 봅니다. 자동차를 고를 때 최고 속도만 보지 않고 좌석수, 연비, 정비 편의성을 함께 보는 것과 같습니다. 클록은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회로 악장을 닫으며 현장 사고 하나를 겁니다. 로봇이 멈춰 있을 땐 멀쩡한데 모터를 가속할 때마다 MCU가 툭툭 리셋됩니다. 원인은 대개 이렇습니다. 모터가 큰 전류를 확 당기는 순간 공급 전압이 순간적으로 주저앉고 스위칭 잡음이 전원선을 타고 칩까지 결합됩니다. 그러면 BOR가 정당하게 반응해 리셋을 겁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리셋이 귀찮다고 BOR나 워치독의 감도를 낮춰 파수꾼의 눈을 감기는 것입니다. 그건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배터리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해법은 전원을 튼튼히 하고 잡음 경로를 끊는 것, 즉 다시 회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장은 구동 프로그램입니다. 회로가 몸을 만들었다면 이제 레지스터를 하나씩 설정해 그 몸을 깨우고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MCU 안에는 타이머, ADC, 통신, 입출력 같은 주변 기기가 방처럼 들어있고 각 방에는 스위치판, 즉 제어,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펌웨어는 이 스위치를 정해진 순서로 올려 각 방에 불을 켭니다. 여기서 순서가 결정적입니다. 아무 순서로나 켜면 회로는 멀쩡한데도 관절이 제멋대로 움찔대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악장은 그 올바른 순서와 함정들을 다룹니다. 구동 프로그램의 제1원칙은 이겁니다. 클록을 가장 먼저, 인터럽트를 가장 마지막에. 클록을 먼저 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 기기는 자기 클록이 돌아가야만 설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클록이 죽어있는 방의 스위치는 아무리 올려도 반응하지 않죠. 건물에 비유하면 각 방에 배선하기 전에 건물 전체 정의부터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 GPIO, 타이머, ADC, 통신 순으로 각 방을 구성합니다. 인터럽트는 맨 마지막에 엽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기 전에 인터럽트를 열면 아직 설정도 안 된 주변 기기가 갑자기 신호를 보내 초기화 중인 코드를 덮칩니다. 손님을 다 맞을 준비가 된 다음에야 현관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시험이 좋아하는 함정을 봅니다. 리셋 직후 아주 짧은 순간 MCU의 입출력 핀들은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붕 뜬 상태가 됩니다. 이때 모터 드라이버의 이네이블 핀이 그 뜬 값에 이끌려 잠깐 활성으로 튀면 전원을 넣자마자 모터가 움찔합니다. 로봇팔이 켜지는 순간 획 튀는 위험한 동작이 바로 이겁니다. 해법은 두 겹입니다. 첫째, 회로에서 그 이네이블 핀을 외부 저항으로 비활성 쪽에 미리 묶어둡니다. 리셋 중에도 안전한 값이 강제되도록요. 둘째, 펌웨어에서는 초기화가 완전히 끝난 뒤에야 비로소 그 핀을 활성으로 올립니다. 위험한 스위치는 기본이 꺼짐이어야 하고 준비가 끝나야 손으로 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 점검입니다. MCU 구동 프로그램에서 주변 기기 초기화와 인터럽트 활성화의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클록을 켜고 주변 기기를 설정한 뒤 마지막에 인터럽트를 활성화한다. 2번, 인터럽트를 먼저 활성화한 뒤 클록과 주변 기기를 설정한다. 3번, 주변 기기를 설정한 뒤 클록을 켜고 인터럽트를 활성화한다. 4번, 순서는 상관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주변 기기는 클록이 돌아야 설정을 받아들이고 인터럽트는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열어야 초기화 중 오작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터 구동의 핵심 주변 기기는 타이머입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 상부 PWM은 위아래 두 스위치가 서로 반대로 켜지는 방식인데 여기엔 데드타임과 브레이크가 처음부터 세트로 따라옵니다. 데드타임은 위 스위치가 채 꺼지기 전에 아래가 켜지면 전원이 관통에 둘 다 타버리므로 둘 다 잠깐 꺼지는 빈틈을 강제로 넣는 것입니다. 회전문에서 한 칸이 완전히 빠져나간 뒤 다음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죠. 브레이크는 이상 신호가 들어오면 소프트웨어를 거치지 않고 하드웨어가 즉시 출력을 끊는 안전장치입니다. 다음으로 엔코더입니다. A상과 B상의 펄스를 소프트웨어로 하나하나 세면 고속에서 놓칩니다. 올바른 방법은 타이머의 인코더 모드로 하드웨어가 4가지 엣지, 조합을 스스로 세어 한 눈금을 4배로 잘게 나눈 사체배 카운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변 기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폴링은 CPU가 계속 들여다보는 방식이라 단순하지만 CPU를 붙잡아 둡니다. 인터럽트는 사건이 생길 때만 부르니 효율적이죠. DMA는 아예 CPU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메모리로 직접 옮깁니다. 그런데 시험이 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DMA가 공짜처럼 보인다는 착각입니다. DMA도 같은 버스를 쓰기에 CPU와 대역폭을 두고 경쟁하고 DMA가 몰래 바꿔놓은 메모리를 CPU의 캐시가 옛날 값으로 알고 있으면 데이터가 어긋납니다. 이걸 캐시 일관성 문제라 합니다. 한편 인터럽트가 걸릴 때 실행되는 짧은 코드 ISR은 짧고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ISR은 사건이 났다는 사실만 재빨리 기록하고 즉시 빠져나오며 무거운 일은 메인 루프로 넘깁니다. 조수를 써도 그 조수는 같은 복도와 창고를 쓴다는 것, 이것이 요점입니다. 앞서 워치독이 소프트웨어의 파수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을 잘못 쓰면 오히려 눈을 가리게 됩니다. 워치독은 정해진 시간마다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아야 리셋을 참는데 이 신호를 언제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흔한 실수는 타이머 인터럽트 안에서 조건 없이 매번 기계적으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인 루프가 무한 루프에 빠져 죽어 있어도 타이머 인터럽트는 여전히 살아서 신호를 보내니 워치독은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합니다. 올바른 사용은 메인 루프가 한 바퀴의 진짜 작업을 실제로 끝냈을 때에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경비원의 순찰 확인 도장은 실제로 순찰을 돌았을 때만 찍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앉아서 도장만 찍으면 순찰은 안 도는 것이죠. 세 번째 개념 점검입니다. 워치독 타이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리셋이 자주 걸리면 워치독의 시간을 무한정 길게 늘린다. 2번, 초기화가 끝나면 워치독을 아예 꺼둔다. 3번, 타이머 인터럽트 안에서 조건 없이 매번 갱신 신호를 준다. 4번, 메인 루프가 실제 작업을 정상적으로 마쳤을 때에만 갱신 신호를 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실제 작업 완료를 확인한 뒤 갱신해야 메인 루프가 멈췄을 때 워치독이 그것을 감지해 리셋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파수꾼의 눈을 가리는 방법입니다. 여러 축이 캔으로 명령을 주고받을 때 통신이 갑자기 끊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위험한 설계는 마지막으로 받은 명령을 하염없이 계속 실행하는 것입니다. 팔에게 앞으로 가라는 마지막 지령이 남았는데 통신이 끊기면 팔은 벽에 부딪힐 때까지 갑니다. 올바른 설계에서는 모든 지령에 유효기간을 둡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새 지령이 안 오면 마지막 명령을 폐기하고 미리 정한 안전상태, 예를 들어 정지로 들어갑니다. 이를 페일세이프라 합니다. 오래된 우유에 유통기한이 있듯 통신 지령도 신선할 때만 따르고 상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이 도는 제어 루프는 고정 주기 타이머 인터럽트가 흔들림 없이 만들고 그 한 주기 안에 최악의 경우에도 계산이 끝나도록 최악 실행 시간 WCET에 여유를 둡니다. 세 번째 악장은 디버깅입니다. 회로로 깨우고 프로그램으로 대화까지 시켰는데 이상하게 가끔 오작동합니다. 문제는 MCU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악장은 그 보이지 않는 칩 속을 들여다보는 도구와 전략을 다룹니다. 특히 로봇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에서는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시스템의 타이밍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만큼이나 얼마나 방해하지 않고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진찰하되 환자의 맥을 끊지 않고 보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디버깅의 첫 무기는 실행 중 변수 관측입니다. 로봇이 한창 움직이는 중에 코어를 멈추지 않고 내부 변수 값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기술이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디버그 인터페이스가 CPU를 세우지 않고 백그라운드로 메모리를 살짝 읽어옵니다. CPU는 제어 루프를 계속 돌리고
그 사이 디버거는 관심 있는 변수의 현재 값을 흘끔흘끔 가져옵니다. 환자를 수술대에 눕히고 심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손목시계형 측정기를 채워 심박과 천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코어를 멈추면 그 순간의 실시간 동작 자체가 사라지므로 멈추지 않고 보는 이 방식이 로봇 디버깅에서 특히 값집니다. 이 관찰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통로가 디버그 포트입니다. 대표적으로 JTAG과 SWD 두 가지가 있습니다. JTAG는 오래된 표준으로 디버깅뿐 아니라 보드에 부품이 제대로 붙었는지 핀을 하나씩 훑어 검사하는 바운더리 스캔까지 지원합니다. 그만큼 필요한 핀이 많습니다. 반면 SWD는 단 두 가닥의 신호선만으로 디버깅에 집중한 방식입니다. 핀이 귀한 소형 MCU에서 특히 유리하죠. 그러니 검사 기능까지 폭넓게 쓰려면 JTAG, 최소한의 핀으로 디버깅만 하려면 SWD입니다. 하나는 다기능 다핀, 다른 하나는 단출한 두 선입니다. ISR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실행되는지, 그 시간이 매번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재는 우아한 방법이 있습니다. ISR에 들어가는 순간 여분의 GPIO 핀 하나를 하이로 올리고 빠져나오는 순간 로우로 내립니다. 그리고 그 핀을 오실로스코프로 봅니다. 그러면 하이로 떠있는 폭이 곧 ISR의 실행 시간이고 그 폭이 매번 들쭉날쭉한 정도가 곧 지터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침습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핀 하나 올리고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거의 안 들어 재는 행위가 재려는 대상을 흔들지 않습니다. 자를 살짝 갖다 대기만 할 뿐 측정이 대상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디버깅의 가장 중요한 감각을 정리합니다. 디버깅 도구는 시스템을 방해하는 정도, 즉 침습성이 저마다 다릅니다. 침습성이 낮은 순서로 늘어놓으면 트레이스, 링버퍼, 프린트F, 그리고 코어 정지순입니다. 트레이스는 하드웨어가 실행 흐름을 몰래 기록만 하니 거의 방해가 없습니다. 링버퍼는 메모리에 값만 잠깐 적어두는 방식이라 역시 가볍습니다. 반면 프린트F는 문자를 밖으로 내보내느라 시간을 꽤 잡아먹어 그 자체가 타이밍을 바꿔버립니다. 코어를 멈추는 브레이크 포인트는 실시간 동작을 아예 정지시키니 가장 침습적입니다. 실시간 로봇에서는 방해가 적은 쪽부터 시도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잠깐 멈춰 생각해 보시죠. 코드에 걸어두는 브레이크 포인트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수가 사실상 무제한이지만 플래시의 구운 코드에는 못 걸고 다른 하나는 플래시에서도 되지만 개수가 몇 개로 제한됩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일까요? 답을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는 원래 명령을 잠깐 특수 명령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이라 램에서 실행되는 코드에는 얼마든지 걸지만 바꿀 수 없는 플래시에는 못 겁니다.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는 칩 안의 비교기가 주소를 감시하는 방식이라 플래시에서도 걸리지만 비교기 개수만큼 보통 몇 개로 제한됩니다. 코드를 고쳐 끼우느냐, 주소를 지켜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실전 상황입니다. 로봇이 가끔 아무 규칙 없이 리셋됩니다. 재현도 잘 안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오실로스코프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MCU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MCU는 자기가 왜 리셋됐는지를 리셋 소스 플래그라는 레지스터에 기록해둡니다. 파워온 때문인지, BOR, 즉 전압 강화 때문인지, 워치독이 물어서인지, 외부 리셋 핀 때문인지가 거기 남아있습니다. 이 플래그만 읽어도 수사 범위가 단번에 좁혀집니다. BOR 플래그가 서 있으면 전원 문제, 워치독 플래그가 서 있으면 코드가 멈춘 문제로 방향이 갈립니다. 사고 원인을 추리하기 전에 블랙박스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개념 점검입니다. 원인 없이 간헐적으로 리셋되는 MCU를 디버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곧바로 오실로스코프로 모든 신호를 측정한다. 2번, MCU에 기록된 리셋 소스 플래그를 읽어 원인 범주를 좁힌다. 3번, 일단 워치독을 꺼서 리셋을 멈춰본다. 4번, 펌웨어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MCU는 리셋 원인을 플래그로 남기므로 이걸 먼저 읽으면 전원 문제인지, 코드 문제인지, 외부 문제인지 방향이 즉시 갈려 수사 범위가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결함을 봅니다. 모터가 고속으로 돌 때만 센서 값이 튄다면 이것이 정말 스위칭 잡음이 센서로 새어 들어온 것인지 어떻게 확정할까요? 심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법은 가해자로 의심되는 신호와 피해자인 신호를 동시에 캡처해 시간축을 맞대어 보는 것입니다. 게이트가 스위칭하는 바로 그 순간에 홀 센서 값이 정확히 같은 시각에 튄다면 두 사건의 타이밍이 딱 겹친다면 인과가 확정됩니다. 우연히 비슷한 게 아니라 원인이 발생한 그 찰나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증거죠. CCTV 두 대의 시각을 맞춰 문이 열린 순간과 물건이 사라진 순간이 정확히 겹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금처럼 특정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결함에는 수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고속 회전에서만, 특정 온도에서만,
통신 부하가 높을 때만 생기는 오차라면 가설은 그 조건과 함께 변하는 변수에서 세워야 합니다. 증상이 회전 속도를 따라 커진다면 원인도 속도에 비례하는 무언가입니다. 잡음 결합이 그렇고 타이밍 여유 부족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속도와 무관하게 늘 일정한 요소는 용의선상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형사가 사건이 특정 요일에만 일어난다는 걸 알면 그 요일에만 나타나는 인물을 먼저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증상의 조건이 곧 수사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디버깅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어쩌다 한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간헐결함입니다. 사람이 계속 지켜볼 수는 없죠. 해법은 자동 감시입니다. 결함의 순간에만 걸리는 트리거 조건을 미리 걸어두고 시스템을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계속 돌립니다. 그러다 딱 한 번 결함이 터지는 순간 트리거가 그 찰나의 파형과 상태를 자동으로 붙잡아 저장합니다. 사람이 밤새 지킬 필요 없이 덫만 놓아두고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카메라 트랩을 숲에 설치해두고 동물이 지나가는 순간에만 자동으로 찍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찰자가 자리를 비워도 결정적 순간은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악장은 동기화입니다. 이제 회로도 살았고 프로그램도 돌고 디버깅도 됩니다. 그런데 로봇 안에는 여러 타이머, 여러 ADC, 여러 축이, 제각기, 자기 박자로 돌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금씩 어긋나면 각자는 맞는데 전체로는 틀린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 위치를 잰 순간과 전류를 잰 순간이 어긋나면 제어가 실제와 다른 과거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악장의 목표는 지휘자 없이도 모든 연주자가 정확히 같은 박자로 합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 박자 맞추기를 CPU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직접 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동기화의 핵심 부품이 TRGO, 트리거, 아웃입니다. 한 타이머가 정해진 지점에 도달하면 그 사건을 소프트웨어를 거치지 않고 하드웨어 배선으로 곧장 다른 곳에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PWM을 만드는 타이머가 특정 순간에 도달하면 그 신호가 즉시 ADC의 변환, 시작 반가쇠를 당깁니다. CPU는 이 과정에 전혀 끼어들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소프트웨어로 하면 인터럽트가 걸리고 CPU가 반응하기까지의 지연과 흔들림이 매번 끼어듭니다. TRGO는 그 지연을 없앤 하드웨어 악수입니다. 지휘자가 입으로 신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무대 바닥의 기계 장치가 정확한 순간에 모두를 동시에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드웨어 악수의 진가는 DMA와 만날 때 드러납니다. 타이머의 하드웨어 트리거가 정확한 순간에 ADC 변환을 시작시키고 변환이 끝나면 그 결과를 DMA가 CPU를 거치지 않고 곧장 메모리로 옮깁니다. 이 조합에서는 표본을 채취하는 시각이 CPU의 사정과 무관하게 하드웨어로 못 박힘으로 지터가 극히 작고 CPU는 변환 하나하나에 불려 다니지 않으니 부하도 낮습니다. 반대로 변환 완료, 인터럽트가 걸릴 때마다 CPU가 값을 읽는 방식은 CPU가 바쁠 때마다 읽는 시점이 밀려 지터가 생기고 부하도 커집니다. 정확한 시각에 자동으로 채취하고 자동으로 옮기는 이 패턴이 흔들림 없는 동기 수집의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모터에 흐르는 전류는 언제 재야 정확할까요? 모터를 구동하는 PWM은 스위치를 쉴 새 없이 여닫는데 바로 그 스위칭 순간에는 큰 잡음이 확 튑니다. 그 순간에 제면 잡음까지 같이 잽니다. 답은 중앙 정렬, PWM의 골, 즉 캐리어의 계곡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스위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전류가 도통으로 안정되게 흐르는 조용한 구간이라 잡음이 가장 적고 리플의 평균값에 가까운 값을 얻습니다. 반대로 위아래 스위치가 함께 꺼지는 데드타임 구간은 전류가 불확실한 샘플링 금지 구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각에 집착하냐면 시간축의 작은 오차가 곧바로 값의 오차로 둔갑하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가파르게 변하는 순간엔 표본 시각이 조금만 흔들려도 값이 크게 어긋납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이 아니라 골이 잔잔해지는 순간에 수위를 재는 것과 같습니다. 모터를 돌리는 중에 PWM의 듀티 값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형이 그려지는 도중에 값을 덜컥 바꾸면 그 주기의 파형이 반쪽은 옛값, 반쪽은 새값이 되어 일그러집니다. 이걸 막는 장치가 샤에도 레지스터 또는 프리로드 레지스터입니다. 새 듀티 값을 미리 대기실에 적어두면 하드웨어가 그 값을 즉시 쓰지 않고 기다렸다가 한 주기가 딱 끝나는 경계에서 한꺼번에 반영합니다. 덕분에 파형이 중간에 깨지지 않고 매 주기 매끈하게 이어집니다. 연주 도중 악보를 바꾸어 끼우되 음표 한가운데가 아니라 마디가 끝나는 경계에서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소리가 끊기지 않죠. 정밀한 모터 제어에서는 두 값을 반드시 같은 순간에 확정해야 합니다. 엔코더가 알려주는 회전 위치와 그 순간 모터에 흐르는 상전류입니다. 제어는 이 위치로부터 전기적인 각도를 계산해 그 각도에 맞춰 전류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치를 잰 시각과 전류를 잰 시각이 어긋나면 그 사이 모터가 이미 조금 더 돌아버려 전기각에 오차가 생기고, 그러면 힘이 엉뚱한 방향으로 세어 효율과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타이머 이벤트 하나로 위치 레치와 전류 표본화를 동시에 걸어 둘을 완벽히 같은 시각에 못 박습니다. 사진과 소리를 따로 찍으면 입 모양이 어긋나듯 반드시 같은 셔터로 함께 찍어야 하는 것이죠. 5번째 개념 점검입니다. 모터의 상전류를 측정할 때 스위칭 잡음을 피하기 위해 표본을 채취해야 하는 시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중앙 정렬 PWM의 골, 즉 캐리어의 계곡 지점. 2번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스위칭 전환 순간. 3번 위아래 스위치가 함께 꺼지는 데드타임 구간. 4번 매주기 무작위한 시점. 정답은 1번입니다. 캐리어의 골은 스위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조용한 도통 구간이라 잡음이 가장 적고 리플 평균에 가까운 값을 얻으며, 스위칭 순간과 데드타임 구간은 잡음과 불확실성 때문에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봇팔은 보통 6축이 함께 움직입니다. 각 축을 제어하는 타이머들이 서로 위상이 맞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각 축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시각에 찍혀 시간이 어긋나고, 둘째, 여러 축이 제멋대로 같은 순간에 스위칭하면 전원 링크에 리플과 전자기 간섭이 몰립니다. 그래서 축 타이머들의 위상을 하나로 맞춥니다. 나아가 축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장치에 흩어져 필드버스로 연결될 때는 전선을 타고 신호가 전달되는 미세한 지연까지 문제가 됩니다. 이걸 보정하는 것이 분산 클록입니다. 이건 앞선 통신, 펌웨어 편의 이더캣에서 짚었으니 한마디로만 분산 클록은 각 노드의 시각을 서로 맞춰 모든 노드가 제어 주기에 바로 그 순간을 똑같이 잡도록 만듭니다. 마지막 개념 점검입니다. PWM의 듀티 값을 주기 도중에 바꿀 때 파형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새 값을 주기 경계에서 한꺼번에 반영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워치독 타이머, 2번 안티 에일리어싱 필터, 3번 브라운아웃 리셋, 4번 섀도우, 즉 프리로드 레지스터. 정답은 4번입니다. 섀도우 레지스터는 새 듀티 값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한 주기가 끝나는 경계에서 원자적으로 반영하므로 파형이 주기 도중에 깨지지 않고 매끈하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디 경계에서만 악보를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동기와 악장을 다듬며 지터를 줄이는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측정 시점 자체를 하드웨어로 못 박습니다. 바로 그 타이머 트리거와 DMA 조합이 이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변덕을 아예 배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죠. 둘째, 그래도 남는 인터럽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정말 급한 제어 인터럽트가 다른 것에 밀리지 않게 합니다. 셋째, 각 ISR의 실행 시간을 짧게 줄여 인터럽트가 서로를 기다리게 만드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이 순서에 담긴 사고방식은 명확합니다. 근본 원인을 하드웨어로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다듬는 것입니다. 가장 큰 흔들림부터 뿌리째 잡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죽어있던 제어보드를 4단계로 살려냈습니다. 안정된 클록과 리셋, 두 파수꾼으로 보드를 깨우고 클록부터 인터럽트까지 올바른 순서로 레지스터를 설정해 대화를 시켰습니다. 이어 코어를 멈추지 않고 칩 속을 진찰해 보이지 않는 결함을 잡아냈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트리거로 모든 타이머와 측정을 한 박제 합주시켰습니다. 깨우고 대화하고 진찰하고 합주시키는 이 4호흡이 맞물릴 때 같은 회로도에서 나온 두 보드의 운명이 갈립니다. 회로도는 시작일 뿐이고 로봇의 두뇌를 진짜로 살리는 것은 이 4단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꿰느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